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중국은 무엇을 훔치려 하는가? 2. 가혹한 벌은 한국에서 온다. 3. 한국은 아시아에서 패권을 주장합니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최근 몇 년 동안 대한민국의 중공업 산업은 뛰어난 성장을 이루며 전 세계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기술 혁신과 산업 내 기업들의 견고한 헌신 덕분에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의 중공업 강국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러한 발전에 주목할 만한 분야 중 하나는 전자산업입니다. 대한민국은 전자 부품 및 고급 기술 장비 생산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삼성과 LG와 같은 기업들은 이 분야에서 세계적인 상징으로 성장하여 혁신적인 제품을 선보이고 전 세계 소비자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자동차 산업도 강력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현대와 기아 같은 자동차 회사들은 생산 차량의 품질과 신뢰성으로 평판을 얻었습니다. 선진적이고 환경 친화적인 차량을 개발해 대한민국은 국제시장에서 중요한 점유율을 확보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중공업 발전은 녹색 기술 분야에서 특히 뛰어났습니다. 대한민국은 태양광 및 풍력과 같은 청정 및 재생에너지 기술에 대한 강력한 투자를 진행했습니다. 이는 탄소 배출을 감소시키고 환경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는 뿐만 아니라 이 분야에서의 비즈니스 기회와 국제 협력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대한민국 중공업의 뛰어난 발전은 국경을 넘어서 영향을 미쳤습니다. 대한민국의 산업 제품은 전 세계적으로 알려져 널리 사용되며 세계 각국의 경제와 산업 발전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선박 수주를 모조리 가로채려 했던 중국이 사우디에서 나타난 놀라운 상활에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어 화제입니다. 중국 조선소들은 시진핑의 1대1로 전략에 따라 사우디 진출을 모색해왔습니다. 그간 석유까지 대거 사들이며 유조선 수주에 공을 들여온 것인데 하지만 한국 때문에 모든 꿈이 물거품이 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현재 사우디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현대중공업은 2017년 사우디와 합작 조선소 건설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1996년 세운 베트남 조선소 이후 두 번째 해외 조선소를 계획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2019년 사무디와 기술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합작회사 IMI는 그렇게 탄생했고 당초 2021년 완공될 예정이었던 조선소는 코로나로 공정이 늦어지며 올해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우디 동북부 킹살만 조선 산업단지 내에 건설될 예정입니다. 150만 평 규모로 조성되며 축구장 700개가 들어가고도 남을 정도의 압도적 크기를 자랑합니다. 현대 베트남 조선 30만 평과 비교하면 약 5배에 달합니다. 현대중공업 울산 조선소는 180만 평인데 이를 제외하면 단일 조선소 기준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입니다. 이곳에서는 연간 40억 이상의 선박 건조가 가능합니다. 현대중공업은 올해 사우디 현지에 100명 이상 인력 파견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970년대 본격적으로 세계 선박 건조 시장에 진출한 이래 이렇게 많은 인력을 해외에 보내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게다가 국내 조선업 역사상 처음으로 순수 로열티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5조 원 이상이 투입된 이 프로젝트에 라이센서로 참여하는데 지분 20%를 확보해 추가적인 수익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해당 지분의 가치는 1억 3천만 달러에 달합니다. 초기 지분은 10%로 정해져 있었으나 빈살만 왕세자 방한 당시 20%로 늘리기로 합의하며 변경이 했던 것입니다. 사우디 아람코가 지분 40%로 최대 주주이고 아람코의 선박 운영 자회사 바우리 또한 주요 주주입니다. 한국조선해양이 초대형 원유문 반선 VLCC 건조 기술을 전수해주면 IMI에서 선박을 건조하고 첩당 로열티를 받는 것입니다. 한국조신해양은 엔진에서도 로열티를 받는데 2020년 사우디 측과 엔진 생산업체 SEMCO를 설립하기도 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SEMCO 지분 30%를 확보하고 있으며 이곳에서 한국조선해양이 독자 기술로 개발한 선박용 중형 엔진, 힘센 엔진을 만들 때마다 로열티를 받고 있습니다. 연간 총 200여 대분의 선박용 엔진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사우디는 특히 원유 수송 수요가 높은 만큼 주로 VLCC가 건조될 예정인데 PC선 화학 제품 운반선과 벌크선을 포함해 연간 너댓 대의 유전 개발 시추 설비, 25대의 해양 플랜드 지원선 바고 SV, 18척의 대청 선박을 건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상황입니다. 건조,
수리, 유지 보수를 모두 포함하면 연간 최대 250척의 선박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IMI는 이미 아람코로부터 20개의 굴착 장치와 50척 이상의 벌크선 및 VLCC 등을 수주해 놓고 있습니다. 국내 조선소는 3년치 일감이 쌓여 도크가 꽉 찬 상황에서 해외 사업장이 새로운 수익원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현지 직원들은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관련 업무를 배워가고 있습니다. IMI는 아람코와 손잡고 조선해양 인력 육성 사업을 수주했는데 10건 계약에 3억 4천만 달러 규모입니다. 한국조선해양은 작년 7월 IMI에 초대형 유조선 기술을 이전했습니다. 1971년 영국의 스골 리스고로부터 26만 톤급 VLCC 설계도면을 임대해 첫 선박을 건조한 이후 약 50년 만에 유조선 설계 기술을 수출하는 기업으로 도약한 것입니다. 이는 세계 1위 기술력을 인정받은 결과라는 평가입니다. 현대중공업은 VLCC 설계도면 제공과 기술 컨설팅 등 설계 전반에 대한 노하우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선박 발주국들은 보통 자국 제품이나 서비스 이용을 반대급부로 요구하지만 사우디는 탈석유에 대비해 조선업 육성을 꿈꾸고 있습니다. 로열티를 기반으로 한 한국조선해양의 글로벌 전략은 이 같은 배경에서 나옵니다. 대형 LNG 운반선이나 이중연료 추진선 등 현재 압도적인 우위를 가진 선박은 중국, 일본 등 경쟁국과 초격차를 유지하고 경쟁력이 떨어지는 비주력 선진은 신흥국에 대한 기술 수출을 통해 수익을 확보하고 경쟁업체를 견제하겠다는 것입니다. 한국조선해양은 비주력 선종에서도 경쟁 구도가 만들어져야 LNG선이나 대형 컨테이너선 등 주력 분야에서도 중국 조선소들의 저가 수주 여력이 줄어든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 언론 또한 사우디와 현대중공업의 합작사 설립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전략 노출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를 본 중국인은 무슨 상황이냐? 며 놀라움을 표했고 글로벌 협력이 대세라는 점을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제는 사우디의 석유를 사는 대가로 선박 발주를 요구할 수도 없다며 한국에게 기회를 빼앗긴 현실을 한탄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의 중국 견제 효과는 베트남조선에서도 증명됐습니다. 현대베트남조선은 신조 사업 15년 만에 수주 200척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노하우 전수와 적극적인 투자로 동남아 최대 조선소로 올라선 것입니다. 최근 아프리카 소재 선사로부터 PC선 2척을 수주하면서 누적 수주 199척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저가 수주 공세로 한때 국내 조선 산업을 괴멸 직전까지 몰아갔던 중국을 견제할 전초기지 역할로 세워진 것입니다. 1996년 현대미포조선과 베트남 국영조선 간 합작회사로 설립됐고 초기에는 선박 수리 및 개조 사업을 하다가 2008년 신조선 사업으로 전환된 후 대박이 터진 것입니다. 2009년 벌크선을 시작으로 모두 157척의 선박을 인도했는데 현대미포조선에서 파견된 엔지니어 60여 명이 상주하며 관리 감독을 진행해 품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약 30만 평 부지 공장에는 베트남 현지 근로자만 5천 명에 달합니다. 베트남의 조선업이 세계 5위 국가로 올라선 것도 현대베트남조선이 74%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주 증가에 지난해에는 700놈급 골리앗 크레인을 신설하기도 했습니다. 올해 매출 목표는 5억 4천만 달러로 총 13척의 선박을 인도할 계획입니다. 2025년까지는 20척 건조 체제로 성장시킨다는 방침입니다. 그리고 현지에서 다양한 지역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2018년 베트남 정부로부터 포상을 받기도 했죠. 베트남에선 비용 문제로 수익성이 떨어지는 중형 원이온 반선과 벌크선을 집중 건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 조선소들의 주력 선종들입니다. 이런 경험은 사우디 시장 진출의 바탕이 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사우디와 군함을 만들기 위한 MOU까지 체결했습니다. IMI 현지 조선소에서 군함을 생산하기로 한 것인데 군용 선박 엔진 기술력도 양사가 함께 발전시키기로 했습니다. 사우디는 약 3조 원을 들여 호위함 5척 건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대공, 대함, 대잠, 전자전 능력을 대폭 강화한 호위함 모형 10종을 선보여 그들의 관심을 끌기도 했습니다. 사우디는 군함 건조에서도 로컬 콘텐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지 합작 조선소를 확보한 현대중공업에 유리한 내용입니다. 작년 11월에는 사우디 투자부 장관과 회담하며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죠. 사우디는 신흥국들의 조선업 실패 원인이었던 기자재 인프라 확충에도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작년 3월 킹살만 단지에 1조 원 규모 두산중공업 주단조 공장을 유치했던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이는 사우디 최대 규모로 오는 2025년 완공 예정입니다. 사우디 측은 주단조 공장 건설은 왕국 최초의 프로젝트로 완전한 가치사슬 구축을 위한 공동 노력의 일부이고 굴착기와 선박 같은 최종 생산물로 확장하는 것이 목표라 말했습니다. 이번 공장 건설로 1,400개의 일자리가 생긴다며 크게 의미를 부여한 상태입니다. 여기에서는 연간 6만 톤의 주단조풀이 생산될 예정입니다. 용해시킨 금속으로 일정한 형태의 제품을 만드는 주조와 가열한 금속에 압력을 가해 특정 형체로 만드는 단조를 의미합니다. 선박뿐 아니라 석유, 가스, 담수화 공장 등에 필요한 기본 장비를 생산해 제공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중공업과 아람코의 인연은 1980년대부터 시작됐습니다. 초대형 유조선, PC선, 컨테이너선 등 51척을 수주했고 2020년에는 조선소 건설 협력 대가로 4,800억 원 규모 PC선 10척을 수주하기도 했습니다. 아람코는 현대오일뱅크 주식 17%를 취득하며 2대 주주로 올라서 있는데 정유 사업뿐 아니라 조선, 엔진 등 다방면에 걸쳐 사업 협력을 하며 사우디 정부의 탈석유화 정책에 따른 비전 2030 프로젝트에 현대가 주요 파트너로서 위치를 공고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기대감 등으로 최근 한국조선해양의 주가는 무서운 속도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4월만 해도 7만원대였지만 현재는 11만원 이상으로 올라 있습니다. 실적 또한 크게 좋아지고 있는데 작년까진 직자였지만 올해 6,800억 원 흑자로 돌아선 후 내년 이후 더 빠르게 상승합니다. 반면 중국은 최근 크루즈선과 군함 건조로 겨우 버티고 있지만 사우디 선박 수주를 놓칠 경우 또 한 번 위기가 올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중국 조선소는 2010년 3,000개나 됐을 정도로 화랑을 겪었는데 거의 대다수가 파산하거나 재무 악화로 합병이 된 이력이 있습니다. 이에 중국은 중국제조 2025를 발표하며 조선업 부흥을 언급했고 자국 발주에 힘입어 1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질 낮은 벌크선 위주로 수주고를 늘려 해외 수주 경쟁력이 크게 떨어져 있습니다. 작년 중국이 카타르에서 LNG선을 일부 수주할 수 있었던 것도 80조 원에 이르는 자원 구입의 대가로 선박 수주를 따냈던 것입니다. 중국은 사우디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와 중국 간 무역 규모는 1,100억 달러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중국은 사우디 수출의 4분의 1에 달하는 석유 수입을 무기로 유조선 발주 또한 자신들에게 해달라고 압력을 넣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아라코는 이미 현대중공업과 긴밀한 사이가 됐고 중국의 꿈은 물거풀이 됐다는 분석입니다. 한국조선업은 올해부터 급격한 성장세를 보일 것입니다. 중국을 압도하는 기술로 세계 1위를 지켜내길 바랍니다. 지난해 우크라이나 사태로 풍기 현상을 빚은 반도체용 희귀가스 네온의 가격이 1년 6개월 만에 결국 바닥을 찍었습니다.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네온을 국내 기업이 빠르게 국산화해 생산하기 시작하면서 수급이 안정화된 영향 때문입니다. 지난 24일 관세청 무역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에 수입된 네온 가격의 톤티당 가격은 최고가를 찍은 지난해 6월 290만 달러 약 37억 원보다 무려 99% 하락한 5만 3,700달러 약 7천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하락세를 이어오던 지난해 12월 58만 3,900만 달러와 비교하면 한 달 만에 10분의 1 수준으로 폭락했습니다. 그러자 폭리를 취하던 중국 업체들이 국내 가격보다 30% 정도 다운된 가격을 제시하면서 바짝 엎드렸지만 한국 업체들은 한국산물 사용하겠다며 대부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도체 생산이 크게 줄어들면서 국내 생산과 러시아산으로 상당 수충당이 되자 중국산을 대부분 배제한 것입니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해 2월 시작된 무전쟁으로 인해 네온 수급이 어려워지자 이를 노린 중국 업체들은 가격을 수십 배나 크게 몰렸습니다. 이 기회에 한몫 잡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반도체 업계가 분노한 것은 자국 업체들에게는 종전 가격으로 판매했지만 한국 반도체 기업들에게는 최고 55배 몰린 가격으로 폭리를 취한 때문입니다. 네온은 웨이퍼 반도체 몸판 위에 빛을 이용해 미세한 회로를 새기는 노광 공정에 사용되는 엑시머 레이저의 주재료입니다. 반도체 공정에서 필수 원료로 꼽히지만 지난해 하반기까지만 해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중국, 미국 등에서 전량 수입에 의존했습니다. 그동안 한국은 전 세계 희귀가스 생산량의 70% 이상을 점유한 우크라이나, 러시아, 그리고 중국에서 주로 수입했지만 러시아 침공으로 인해 수급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에 국내 기업들은 지난해 2분기부터 평년 대비 40배 이상 폭등한 중국산 희귀가스를 어쩔 수 없이 들여오면서 지난해 중국산 수입 비중은 전체 수입량의 80에서 100%까지 늘었습니다. 그 사이 네온 가격은 지난해 6월 전년 대비 약 55배 오른 290만 달러 약 37억 7,500만 원로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도표에서 보면 우로의 전쟁 발발 직후 2배의 가격으로 몰랐지만 3월 지나 우크라와 러시아의 공급이 크게 줄어들자 3월 대비 4월부터는 가격이 4배 이상 폭등하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중국 업체들의 농간 때문입니다. 반도체 칩 생산에 반드시 필요한 가스이기 때문에 국내 삼성이나 SK 등이 당장 다른 공급망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중국 업체들은 이후부터 부르는 게 값이었습니다. 6월에 290만 9천 달러까지 치솟았고 9월까지 240만 달러를 오르내리다가 국내 업체들이 네온가스를 국산화하고 양산을 시작한 10월부터 크게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성과의 1등 공신은 포스코와 TEMC입니다. 양산은 2019년 말부터 약 2년 동안 네온 생산물 준비해 오고 있던 와중에 수급 불균형으로 희귀가스 가격이 천정부지로 뛰자 국산화 기술 개발에 속도를 냈습니다. 두 회사는 작년 8월 말 시운전 등을 거쳐 제품 품질 평가를 마쳤고 10월부터 양산물 시작해 국내 업체들에 공급하기 시작하면서 가격을 크게 낮출 수 있었습니다. 국내 업체들에 공급하기는 많이 부족한 양이지만 이렇게 생산된 국산 네온은 전량 삼성과 SK 등 국내 업체에 공급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국산화로 양산이 시작되자 네온 사용량의 40%가량을 국산으로 대체했고 양산이 더욱 늘어나는 올해에는 이 비중을 100%로 늘릴 계획입니다. 한편 원인머티리얼즈, 솔머티리얼즈 등 한국 기업들도 네온 등을 일부 공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국산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중국산 희귀가스 수입 비중을 크게 줄이자 중국 업체들은 세계 반도체 점유물 1위 국가인 한국에 소외당할까 하는 기색이 역력하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의 말입니다. 지난달 국내에 수입된 네온은 전량 러시아산입니다. 여기에 반도체 업황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악화하면서 네온 등 희귀가스 수요 자체가 줄어 국산 가스와 러시아산만으로도 수요를 채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중국의 과점 행태와 러시아의 희귀가스 수출 제한 조치 연장 등으로 국내 반도체 공급망이 흔들릴 수 있었지만 한국 소재사가 발빠르게 대응하면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네온가스의 수급에 홍역을 치른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네온에 이어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제논 XE 가스까지 국산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논은 3차원 3D 수직 구조 V 낸드 플래시 등 첨단 반도체에 시각 공정에 필요한 희귀가스이고 시각은 노광 이후 웨이퍼에 새겨진 회로 외부의 불필요한 부분을 깎아내는 과정입니다. 현재 전량 미국, 중국, 프랑스, 러시아, 우크라이나 등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포스코와 TMC는 2023년 하반기까지 제조 기술을 확보한 뒤 2024년부터 생산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한편 미국은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제재하고 있다고 선전하지만 한편으로는 러시아나 중국은 무회로를 통해 군사 무기 제작에 필요한 반도체 등은 별다른 어려움 없이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월스트리트 저널 WSJ이 보도했습니다. 중국은 무기의 제작에 필요한 24나노 이상의 반도체 등은 자체 생산하고 있기도 하지만 그 이하의 반도체 등도 국제시장에서 구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WSJ는 또한 미국과 서방이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제재로 러시아에 대한 반도체 수출을 금지했지만 러시아는 중국과 튀르키예 등의 루트를 확보해 반도체 제재의 공백을 거의 메우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유출된 러시아 세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러시아의 반도체와 반도체 부품 수입량의 절반 이상이 중국에서 수입됐는데 이런 현상은 중국 해관총서 세관 자료에서도 확인됩니다. 중국이 공개한 해관총서 자료를 보면 지난해 중국에서 러시아로 수출된 집적회로 IC는 오히려 약 2.4배로 불었습니다. 또한 중국은 나토 회원국이면서도 러시아 제재에 동참하지 않고 있는 튀르키예를 통해 추가로 러시아의 반도체를 모해 수출하고 있는 것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정 반도체들의 경우 튀르키예에 대한 수출량은 2배 이상 늘었는데 이 기간 튀르키예에서 이들 품목과 유사한 반도체의 러시아 수출량은 320만 달러로 2021년 7만 9천 달러에 비해 약 40배로 폭증했습니다. 이달 초 미국 정보기관과 재무부 관리들이 튀르키예와 오만, 아랍에미리트 UAE와 국제암시장 등을 방문해서 러시아의 물자 조달망 단속에 나선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중국에 대한 반도체 규제가 상당히 허술한 것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또한 중국 최고 핵무기 연구기관은 시장의 특성을 간파해 수십 차례에 걸쳐 미국의 첨단 반도체를 사들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지난 29일 중국의 핵무기 연구기관인 중국 공정물리연구원 CAEP 미국에서 생산한 첨단 반도체를 상당량 확보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CAEP는 1997년 미국 수출 블랙리스트에 몰랐고 CAEP가 운영하는 10개 법인에도 미국 반도체를 수출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지만 CAEP는 별다른 문제 없이 중국 내 재판매업자를 통해 미국의 첨단 반도체를 우회 구입했습니다. 조달한 대부분의 미국산 칩은 7나노에서 14나노 크기의 첨단 고성능 제품으로 TSMC에서 만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CAEP가 구매한 첨단 제품들은 국제암시장뿐만 아니라 중국의 전자상거래 플랫폼 타오바오를 통해서도 쉽게 구매할 수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전 미 상무부 관리인 케빈 몰프 국제무역 전문 변호사는 월스트리트 저널에 해외 거래의 경우 미국의 수출 통제를 집행하기가 극도로 어렵다고 하면서 특히 국제연금 시장에서는 못 구하는 것이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또한 미국 정부가 중국 제재를 외치고 있으면서도 뒤로는 민감한 첨단 기술의 대중국 수출을 대부분 허가한 문제가 드러났음에도 6개월이 지나도록 아직까지 수정되지 않고 있다고 WSJ이 지적했습니다. WSJ는 지난해 8월 미 상무부 자료를 인용해 정부에 사전 승인을 요하는 기술 관련 품목 중 94%, 약 2,652건이 허술한 통제로 중국에 수출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국가 안보를 위해 만든 수출 통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WSJ에 따르면 대중 수출이 허가된 품목에는 국가 안보 및 무기와 관련된 반도체, 항공무주 부품, 인공지능 AI 기술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이는 상무부가 국가 안보보다 무역 이익을 우선시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WSJ는 지적했습니다. 이렇게 미국이 뒤로는 중국과 장사를 하면서 겉으로는 중국 반도체 제재를 위해 한국과 대만 등 반도체 제조국들이 미국에 협력해야 한다고 연일 외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과 중국의 힘 대결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최근 드디어 말레이시아가 FA50 도입을 결정지었다는 소식은 이미 들어보셨을 텐데요. 국내 대다수의 매체도 2023년 대한민국 방산시장에 순풍이 불기 시작했다며 대대적인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그러나 말레이시아 FA50 도입은 단순한 방산 수출 그 이상의 의미입니다. 군사, 정치, 경제 등 각계의 전문가들은 이를 기점으로 대한민국이 동남아시아의 대중국 전략 구심점이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디에서도 말해주지 않은 대한민국과 중국의 전략 충돌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리석게도 중국을 믿었던 결과가 마침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중국 패권주의의 상징 1대1로 2인데요. 1대1로는 최초 발표되었을 때만 하더라도
21세기판 실크로드라고 불리며 많은 나라의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도 그럴 게 겉으로만 봤을 때 1대1로는 중국을 중심으로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서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을 잇는 초대 규모 경제벨트였는데요. 인프라 무역 금융 문화를 아우르는 전방위적 교류로 유라시아 대륙과 아프리카 대륙을 하나로 연결하는 사업이었습니다. 특히 개도국들 입장에서는 폭발적인 성장의 기들을 마련할 수 있는 하늘에서 내려준 동아줄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1대1로의 처참한 실체는 중국의 국제 사기극에 불과했습니다. 이를 보여주는 가장 최근의 예가 스리랑카인데요. 2010년대만 하더라도 스리랑카는 경제학자들이 신흥국, 중진국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높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이대로만 가면 한국의 뒤를 이어 아시아의 새로운 강자로 부상하는 것도 가능해 보였는데요. 그런데 이런 스리랑카가 지난 2022년 5월 급작스레 국가부도를 선언해 버렸습니다. 디폴트 선언 당시 스리랑카의 대외부채는 무려 500억 달러, 하나 약 64조 원을 훌쩍 넘었고 이와 반대로 외화 보유액은 고작 19억 달러에 불과했습니다. 수치상으로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수준인데요. 그 원인은 두말할 것도 없이 대외 부채의 20%를 넘게 차지하고 있는 중국이었습니다. 전대미문의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주요 수입원이 박살난 스리랑카는 채무조정 요청을 신청했지만 중국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중국으로서는 되려 스리랑카가 망하는 순간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스리랑카가 파산하면 중국 자본으로 만들어진 콜롬보 항구, 마탈라 국제공항 등 국가 주요 시설을 고스란히 접수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스리랑카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에너지 인프라까지 전부 중국의 손아귀에 떨어졌는데요. 이처럼 중국은 1대1로의 가면을 쓰고 개도국의 대규모 사업을 조장하고 이로 인해 경제가 휘청이면 결정타를 날리는 식으로 한 나라의 경제와 인프라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스리랑카 이외에도 우간다는 자국의 유일한 국제공항인 엔테베 공항을 확장하기 위해 중국에 2억 달러를 빌렸다가 코로나19로 대출금을 갚지 못해 빼앗길 위기에 처했습니다. 또 몰디브는 국가 전체 GDP가 40억 달러에 불과함에도 1대1로 관련 채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50억 달러에 육박합니다. 이 밖에도 잠비아, 에콰도르, 레바논, 가나, 이집트 등 수많은 개발도상국과 저개발 국가가 1대1로 때문에 디폴트를 선언하거나 경제위기에 봉착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보면 1대1로를 옹호하는 의견도 있을 겁니다. 중국은 어디까지나 정당하게 사업을 펼쳤을 뿐이고 갚지도 못할 돈을 무리하게 빌려간 나라들이 잘못한 게 아니냐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건 중국이 1대1로를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개도국에서 중국과 대규모 인프라를 건설하는 건 관계성을 만들기 위한 선택입니다. 물론 전시행정적인 측면도 없지는 않지만 어찌되었든 국가의 기반 시설을 다지면서 동시에 중국이라는 강대국과 긍정적인 외교 관계를 쌓을 좋은 기회입니다. 중국의 최대 국책 사업인 1대1로를 거절했다가 척질 수도 있다는 불안감도 있었을 텐데요. 그런데 중국은 1대1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차관을 제공한 나라의 공사를 진행하는 인부와 기술진, 공사 감독 회사 그리고 원자재까지 거의 모든 부분에서 중국산을 사용하도록 강매했습니다. 중국에 빌린 돈이 중국 건설사에 그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전형적인 호구잡기 수법인데요. 게다가 중국이 제공한 차관은 OECD 세계은행, 아시아 개발은행이 제공하는 차관의 평균 이율 1%보다 훨씬 높은 4%대 금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최고 9%의 이자를 지불하는 나라도 있는데요. 대출 조건도 따지 않고 금액도 대규모로 빌려주는 대신 말도 안 되는 억지 조항을 붙여놓는 것입니다. 스케일만 국제적일 뿐 고리대금업, 사채업자와 똑같은 행태인데요. 이로 인해 1대1로에 참여한 나라들의 남은 건 눈덩이처럼 불어난 빚더미뿐입니다. 오죽하면 전문가들이 1대1로를 나라 사냥 2라고 표현할 정도입니다. 하지만 모든 게 중국의 계획대로 흘러가지는 않습니다. 특히 1대1로의 해양 노선에 해당하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중국의 쪼꼬에 대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구심점이 되는 건 다름 아닌 대한민국의 무기체계인데요. 1대1로의 가장 큰 목적은 군사 전략적 의도입니다. 나라를 빼앗고 거기에 중국의 전진 기지를 배치하려는 속셈인데요. 그래서 대부분의 1대1로는 미국과 외교 관계가 원만하지 않거나 정치적 혼란 상태에 빠져 있는 나라들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한민국이 구원투수로 등장하면서 중국에 대항할 수 있을 만큼 든든한 군사 동맹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동남아시아의 대한민국 무기체계 수출 비중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기점으로 1위에 올랐습니다. 러시아산 무기 퇴출과 반중국 정서가 팽배해지면서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어낸 건데요.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수입한 무기의 18% 한국산 무기 체계입니다. 이는 외교적 문제로 자유진영 세력의 무기를 구입할 수 없는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같은 국가들까지 전부 포함한 평균값으로 한국 무기 체계의 장막력은 상당한 수준인데요. 이처럼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대한민국 무기를 선호하는 이유는 바로 압도적인 성능 덕분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가격마저 상당히 합리적이니 경제적 여건이 충분하지 못한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선호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조건이지만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이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싼 가격에 홀려서 중국 무기를 기용했다가 제대로 뒤통수 맞은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태국은 자국을 대표하는 기함 차크리 나루에벳 항공모함의 호위 전단을 구성하기 위해 중국의 함정을 돌입했는데요. 애초에 충동구매로 항공모함이라는 타이틀 하나만 보고 차크리 나루에벳함을 도입한 데다 1997년 아시아 경제 위기가 터지면서 함재기는커녕 무장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할 정도로 예산이 바닥을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유럽산 호위함의 14에 불과한 가격으로 자국이 운용 중인 053형 호위함의 개량형을 제안했는데요. 당시 태국으로서는 중국의 제안에 고마움까지 느끼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중국의 실체를 몰랐던 건데요.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중국에서 3,000톤급이랍시고 보내온 호위함의 무장은 5인치 주포 1문과 기관포 2문, 겸허의 발사관 2기가 전부였습니다. 심지어 그나마 있는 무장체계도 소프트웨어가 엉망이라 격발 버튼을 눌러도 발사가 안 되는 경우가 허다했는데요. 딱 중국산 2였던 것입니다. 결국 태국은 053형 호위함을 도입하는 데 사용했던 비용보다 더 많은 금액인 965억 원을 스웨덴에 지불하며 대대적인 개수 작업을 펼칠 수밖에 없었는데요. 가뜩이나 무장, 함재기 모두 부족했던 차크리 나루에벳 항공모함은 제대로 된 호위함조차 없이 왕실 행사용 이벤트함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러니 중국의 이를 갈고 있는 동남아 국가들의 대한민국 무기체계는 성능과 가격 모든 면에서 완벽했습니다. 특히 중국과 국경이 인접해 있어 직접적인 무력 충돌에 대비해야 하는 나라들은 대한민국 무기체계로 현대적 군사력을 갖추게 되면서 견제 수단을 손에 쥐게 되었는데요. 한국을 구심점으로 군사적 안보 동맹을 형성하게 되면서 계란으로 바위치기가 가능해진 것입니다. 1대1로에 대항하는 이른바 아시아 태평양 안보 벨트 2인데요. 특히 최근 마지막 퍼즐이었던 말레이시아가 FA-50 도입을 결정지으면서 마침내 아시아 태평양 안보 벨트가 완성되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약 1조 2천억 원 규모에 달하는 FA-50 블락 20-18대 구매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FA-50 블락 20은 공중전용 AIM-20과 공대지 공격을 위한 합동직격탄 JDAM, AGM-65를 탑재하고 대한민국의 KGGB까지 탑재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드디어 AESA 레이더가 탑재되면서 동급 경공격기 중 최고 수준의 성능을 갖추게 되었는데요. 중국 공군에서도 절대적인 수적 주력을 차지하고 있는 4세대 4.5세대기와 정면 대결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실제는 말레이시아는 2차 사업에서도 FA-50 블락 20-18대를 추가 도입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요.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3국이 FA-50을 공유하면서
강력한 대중국 저지선 역할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비록 삼국의 관계가 좋다고는 말할 수 없는 사이지만 중국이라는 거대한 공적에 맞서기 위해선 임시동맹이라도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의 남중국해 진출 전략에 제대로 찬물을 끼얹은 셈인데요. 1대1로의 허리를 제대로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태평양에서 미국을 쫓아내고 유일한 패권국의 자리를 노리고 있는 중국 입장에서는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인데요. 중국이 태평양에 진출하기 위해선 이제 대한민국 무기체계로 무장한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방어선을 뚫고 지나가야 합니다. 미국을 맞상대하기 위해서 최대한 전력을 보전해야 하는 중국 상황에선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일인데요. 실제로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본격적인 행동에 들어섰습니다.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ASEAN이 QUAD의 미국과 인도를 전략적 파트너십 단계 CSP로 격상한 것도 그중 하나인데요. CSP는 ASEAN이 권역의 국가와 맺는 최고 수준의 외교 관계로 지금까지는 중국과 호주가 유일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본격적으로 미국과 인도를 끌어들임으로써 노골적인 중국 견제에 나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대한민국의 무기체계를 통해 군사 동맹의 영향력을 확대한 게 결정적이었는데요. 이처럼 대한민국은 뛰어난 무기체계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세계 곳곳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디 앞으로의 대한민국이 아시아의 맹주로서 활약하게 되길 바라겠습니다.